네, 안녕하세요. 대법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초승입니다. 오늘은 대법의 미래와 방향성 그리고 투자를 뉴스 속에서 찾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포스팅을 했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법을 통한 투자 또는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이용한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뉴스와 뉴스 속의 행간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되고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매경 이코노미 2023년 8월 23일에서 8월 29일 2223호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함께 아시면 좋을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색깔과 견해를 많이 넣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시각으로 기사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관점으로 컬럼들과 기사 속의 행간을 분석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제목은 4050도 몰려든다 인뱅 4천만 명 시대라는 타이틀이고요. 그럼 우리 대법의 업무와 함께 더불어 함께 볼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나비 효과라는 칼럼이고요. 지난 8월 초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마음대로 세계 최고의 화폐를 만들어내는 나라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이 가장 낮아 최고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되는 AAA 등급과 최적의 투자 등급을 이야기하는 AA는 사실상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AA 가운데서도 AA 플러스는 가장 높은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등급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칼럼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며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채권의 위험 프리미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국내 채권시장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고요. 우리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기준금리 대비 채권 투자의 위험 프리미엄 상승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시장금리가 더욱 높아지며 기존 대출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금융시장 취약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나비 효과처럼 아주 먼 곳에서 큰 폭풍을 만들어내서 초박살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곳에서 해리케인이 나타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가입자 4천만 명 시대 서프라이즈 인뱅은 이제 인터넷 뱅크를 말하는 거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자가 4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중복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출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는 층은 거의 다 사용 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3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를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운영 중인 대부업 법인에서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에서도 통장 관리를 할 때 인터넷뱅크 계좌를 추천드린다고 작성했었고요. 일단 이러한 인뱅은 이제 4050 세대도 사용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점포 운영이 필요 없게 운영비도 대폭 절감되고 이렇게 절감된 운영비는 상품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의 특성상 특성상 큰 손이라 불리우는 기업 고객의 유치가 시중은행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고요. 일단 인터넷뱅크는 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IT 회사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었고요. 저는 개발자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진짜 그 전체 직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IT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건 거의 IT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쵸? 이는 일반 시중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고요. 시중은행은 점포에서 근무하는 텔러와 그 내근직들이 대다수이며 IT 인력 비중은 6.5%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전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뱅크는 KT와 연계해서 법인 고객을 유치 중에 있으며 가계 매출 관리, 스마트로, 사은권 분석 서비스, KT 잘나가게, 세금 환금액 조회, 비즈넥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 사업자를 늘려갔다고 하고요. 단순히 은행 역할 이상을 하게 되는 IT 기업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우리 대부업 또한 그동안의 고 LTV와 저신용등급자 위주로 상품만을 취급하는 게 아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IT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만들고 소비자들의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다 걷어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면 보다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 업체나 영세한 업체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는 없고요.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사고요. 뉴코 온다 중국 소비주 들떴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 반짝 랠리 그치나 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화장품, 카지노, 여행 등 중국 소비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의 기사와 같은 판단으로 저는 좀 오래전에 화장품하고 강원랜드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실속은 없습니다. 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고요. 중국의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업체인 위안양그룹도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 할 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매우 밀접하게 엉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어떤 종목을 담았나? 건설 식음료 줄이고 조선항공 점유 늘려라는 기사고요. 이 네 번째 기사는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그 HD 현대중공업 지분을 기존 6.0에서 6.38%로 삼성중공업 지분을 7.04에서 8.0으로 이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비중을 늘린 반면에 악재가 낀 업종은 과감히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건설주가 대표적이고요. 국민연금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비중을 기존 6.5에서 5.49%로 낮췄고요. 또 지난 7월에는 GS건설 비중도 9.94에서 7.35%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요즘에 여러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축소한 내용도 있겠지만요. 위 기사를 넣은 이유는 그 국민연금의 그 투자 방법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고 또 응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비중을 줄였다는 것은 건설업의 하락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건설업의 하락이 없다는 것은 신규 공급 주택의 수가 당분간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디입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투자에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건설업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위기의 공유 오피스 국내 시장은 위워크 파산 위기에도 한국은 아직은 최악은 아니야 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아마 아실 거라 생각되는 건데 사무실을 따로 임차하지 않고요. 위워크가 임차한 사무실을 다시 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공유 오피스고요.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업무하는 공간에서 공공회의실이 있고 공공탕비실이 있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워크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2019년 한때 470억 달러, 한 원화로 약 6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했던 위워크는 8월 17일 기준 시가 총액이 3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30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현재 주가는 0.15달러로 동전주가 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워크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즉 비용은 늘었는데 수익은 줄고 있어서입니다. 위워크는 장기 임차 후 재단장한 건물이나 사무실을 스타트업이나 기업, 프리랜서 등에 단기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케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오피스 공실률은 2.2%, 2021년 같은 기간 7%에 비하면 공실률은 3배 이상 줄었다고 하고요. 특히 주요 업무 지구인 강남권과 여의도권은 모두 1.5%를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대중화로 오피스를 떠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수요가 회복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 데이터의 수요층을 어디서 추출했는지는 이제 알 수 없겠는데요. 정확하게 잘 안 봤습니다. 현재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5인 이하 사용하는 소규모 회사는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많이 사라졌다고도 생각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이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의 그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가치가 아닌 가격 하락이 있었죠.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에 직접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요. 첫 번째 그 대부업, 작은 대부업이고요. 그리고 큰 대부업도 포함되고요. 부동산 거래를 주관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리고 위 1, 2번 거래에 따른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사무실, 그리고 위 1, 2, 3번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그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사무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부 다 작은 사무실 운영 가능한 곳들이죠. 이렇게요. 2, 3, 4번은요. 네. 이렇게 4개 정도로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금융업이 발달한 여의도와 강남 중에서 대부업에 특화된 강남과 서초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1번에서 4번까지 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5명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사업장이 축소가 되었기에 해당 사업장을 사용했던 부동산 매물
즉 오피스텔이나 작은 사무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아직도 공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칼럼과 기사로 저는 이제 우리의 투자 방향성과 대부업의 미래와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색으로 본인의 관점으로도 한번 해석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대부업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가입하셔서 다양한 금융 소식도 함께 하시고, 저희 만약에 지금 제 블로그를 또 보신다면은 블로그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저희 그 동영상 제가 끝나는 그 동영상 댓글에 제가 저희 카페 주소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업 투자를 가장 쉽게 대부업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라는 그 책이 네이버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구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